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 올해 34살의 남자입니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서울. 저는 그 속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IT 기업에서 최연소 제품 개발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열정적인 직장인. 동료들은 저를 책임감 강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저 역시 그런 제 자신이 꽤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제 삶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아내 최하나였습니다. 올해 32살인 그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홍보팀의 능력 있는 인재였죠. 저희는 2년 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고 용산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꿈같은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보며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아내 하나는 제게 있어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168cm의 늘씬한 키에 꾸준한 자기 관리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외모가 아니었어요. 웃을 때마다 깊게 파이는 보조개와 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별이라도 담은 듯 반짝이던 그 까만 눈동자. 저는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죠. 저희의 아침은 늘 똑같은 풍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씻고 나오면 아내는 어김없이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어요. 준호 씨, 피곤하죠?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일했잖아요. 이거 먹고 힘내요. 그녀는 늘 제 건강을 먼저 챙겼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에 앉아 턱을 괜 채 제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환하게 웃어주곤 했습니다. 출근길 현관에서 그녀는 제 넥타이를 정성껏 매만져주며 제 뺨에 짧게 입을 맞추고 속삭였죠. 오늘도 내 생각 많이 하기 사랑해요. 그 따뜻한 온기와 달콤한 목소리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은 제게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그녀는 늘 저를 기다렸다는 듯 환한 미소로 달려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남편,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녀의 품에서 나는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고 각자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평범한 연인처럼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거나 차를 몰고 교회의 예쁜 카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가 고른 감각적인 가구와 소품들로 채워진 우리의 집은 그 자체로 완벽한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 따뜻한 보살핌, 완벽한 가정.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었던 결혼 생활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견고하게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의 모습 뒤편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난 뒤 혹은 제가 잠든 깊은 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아내는 아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 특히
여자 동료들이 경멸과 질투를 섞어 부르는 그녀의 별명. 그것은 바로 오피스 와이프였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유독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상냥한 미소와 적당히 선을 넘나드는 친밀한 행동들은 남자 동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겠죠. 그 중심에는 두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케팅 본부장인 강민준 이사. 40을 앞둔 유능한 남자였고 당연히 아내와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아내와 같은 팀의 프로젝트 팀장인 김태우. 그는 미혼이었고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아내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여자 동료들의 눈에 비친 아내는 꼬리치는 여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봤어? 강 이사님이 또 최하나 씨한테만 커피 사주는 거. 김 팀장님이랑은 거의 사귀는 사이 같지 않아? 둘이서만 하는 얘기도 너무 많고. 그런 수군거림들이 아내의 등 뒤에서 칼날처럼 날아다녔다는 사실을 정작 남편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의 아내는 늘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이었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저를 배웅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찰칵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다정한 아내의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머리를 매만지는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리고 밖으로 나와 제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을 겁니다. 나 지금 나가요. 이따 봐요. 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그녀의 발걸음은 저와 함께 걸을 때와는 다르게 훨씬 더 가볍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마치 지루한 의무를 마친 사람이 약속 장소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그리고 그녀의 그 설렘 가득한 미소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저는 곧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완벽하고 견고해 보였던 제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쌀쌀한 바람이 불던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시끌벅적한 술자리, 반가운 얼굴들과 나누는 추억담에 저는 잠시 아내에 대한 불안한 상념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했던 친구 박지민, 술이 거나하게 취한 녀석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야, 이준호. 그러고 보니 너희 하나씨 아직도 회사에서 오피스 와이프로 유명하냐? 이야, 예전에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특히 그 강민준 이사인가? 그 사람이랑은 아주 껌딱지처럼 붙어 다닌다고 소문이 자자했지. 듣자 하니 요즘도 큰 프로젝트 핑계로 점심시간마다 둘이서만 따로 밥 먹으러 다닌다던데. 그 순간 시끄럽던 술집에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띵 하고 올렸어요. 친구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희죽거렸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 보였지만 아마 제 얼굴은 꼴사납게 일그러져 있었을 겁니다. 그저 농담이겠거니 술김에 소리겠거니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지민이의 그 말은 독초의 씨앗처럼 제 마음 한구석에 깊숙이 밝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니 애써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의 필터를 거쳐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내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핸드폰을 제2의 심장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도 핸드폰은 늘 화면을 바닥으로 향하게끔 뒤집어 놓았어요. 제가 잠시라도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가리기 일쑤였죠. 예전에는 함께 핸드폰을 보며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 그녀의 핸드폰은 저에게는 금지된 성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나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조차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봐서는 안 될 치명적인 비밀이라도 담겨 있는 것처럼요. 아내의 귀가 시간도 눈에 띄게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팀에 갑자기 일이 터져서 야근해야 해 중요한 파트너사 미팅이 길어져서 와 같은 이유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고생 많았네. 어서 와요라며 그녀를 맞았죠. 하지만 그 횟수는 점점 잦아졌고 회사 회식이라는 핑계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나 생겨났습니다. 정작 이상했던 것은 늦은 밤 녹초가 되어 돌아온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두 뺨은 생기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묘한 흥분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증거. 피곤하다며 제 품에 안겨오는 그녀의 옷과 머리카락에서 제가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남자 스킨의 잔향이 희미하게 배어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평범한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씻겠다며 욕실로 들어간 뒤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핸드폰이 지잉 하고 짧게 울리며 액정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 위로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 무심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잠금을 해제하려던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비밀번호가 단단한 벽처럼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념일도, 그녀의 생일도, 우리가 함께 알던 그 어떤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찌나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콧노래와 즐거운 물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지옥의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를 향한 다정한 미소 뒤에, 완벽한 아내라는 가면 뒤에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이제 더 이상 저는 순진하고 행복하기만 했던 과거의 남편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에 걸린 낯선 비밀번호. 그것은 제 마음에도 단단한 빗장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서는 차가운 침묵과 보이지 않는 의심의 벽이 점점 더 높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녀가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진실을 추궁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의심이 틀렸다면 이 행복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지옥 같은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쁜 업무와 감정적인 동요 속에서 제가 직접 아내의 뒤를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혹시라도 어설프게 행동했다가 아내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일 테니까요.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인터넷을 통해 강남에서 불륜 전문으로 유명하다는 한 사설 탐정을 찾아냈습니다. 고 탐정이라고 불리는 경험 많은 여자 탐정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며칠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제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수치스러웠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나흘째 되던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고 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첫 번째 보고를 했습니다. 이준호 씨, 최하나 씨의 점심시간 동선에서 사진 몇 장 확보했습니다. 강민준 이사와 단둘이 식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단순한 직장 동료로 보이지는 않는군요. 잠시 후 그녀가 보내온 사진 몇 장이 제 핸드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은 강민준 이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까르르 웃으며 어깨를 치기도 하고 그가 냅킨으로 아내의 입가를 닦아주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거대한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고 탐정은 저에게 사무실로 와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침착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말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날짜, 시간이 꼼꼼하게 기록된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묶음은 강민준 이사와의 기록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사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퇴근 후 청담동의 한적한 와인바에서 만났고 그 후 나란히 한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입실 20시 43분, 퇴실 22시 51분이라는 잔인한 기록이 적혀 있었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고 탐정은 다음 사진 묶음을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강민준이 아닌 프로젝트 팀장 김태우가 아내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롯데월드 타워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고 전망 좋은 카페에서는 다정하게 손을 깍지 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잠실 근처의 또 다른 호텔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고 탐정은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최하나 씨의 남성 편력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준 이사, 김태우 팀장 외에도 확인된 인물만 2명 더 있습니다. 모두 사내 동료들이고 유부남이거나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최하나 씨가 이 모든 관계를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강민준, 화요일과 목요일은 김태우, 이런 식으로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만남을 가졌더군요. 발각을 피하기 위해 만날 때마다 다른 호텔을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진을 볼 수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날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내,
저를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제 넥타이를 매주던 그 다정한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완벽한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남편을 철저히 기만하며 동시에 여러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즐기던 낯선 여자뿐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2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연출한 한편의 잔인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영혼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탐정 사무실에서 나온 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운전을 어떻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행복했던 우리의 보금자리. 하지만 이제 이 집은 거대한 거짓말로 지어진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차가운 소파에 앉아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과도 같았죠. 밤 9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환한 미소를 지은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 나왔어요. 아, 오늘 파트너사랑 급한 프로젝트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애교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제 코끝을 스치는 낯선 남자 향수 냄새와 늦게까지 일했다기엔 너무나 완벽하고 화사한 그녀의 화장은 이제 제게 참을 수 없는 역겨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싸늘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제 옆에 다가와 앉으며 팔짱을 끼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 응, 조금.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에요. 우리 준호 씨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한 얼굴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 일은 어때? 강민준 이사님이나 김태우 팀장님은 잘 지내시고? 제 입에서 그 이름들이 나오는 순간 아내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다들 잘 지내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은 왜 물어요? 심지어 그녀는 제가 남자 동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듯 살짝 미간을 찌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완벽한 연기력에 저는 이제 경이로움마저 느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테이블 아래에 놓아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조용히 꺼내 그 내용물을 테이블 위로 쏟아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 그녀가 강민준 이사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김태우 팀장과 손을 잡고 쇼핑을 하던 사진, 그리고 제가 모르는 다른 남자들과 웃고 떠들던 사진들이 차가운 테이블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아내는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생기가 넘치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얀 종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채 미친 듯이 흔들렸고 잘 마른 붉은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준호 씨, 이건 오해야.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 일 때문에 만난. 그녀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어떤 거짓말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정말 다신 안 그럴게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게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한때는 그 눈물 한 방울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제 마음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떼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하나야. 네가 한 짓은 실수가 아니야. 아주 오랫동안 아주 계획적으로 날 속여온 배신이야. 난 더 이상 이 지독한 거짓말 속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제 말에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이미 현관 옆에 작은 캐리어 하나를 미리 싸두었습니다. 그녀가 울부짖는 소리를 등 뒤로 한 채 저는 그 캐리어를 끌고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때 우리의 모든 것이었던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단 한 줌의 미련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배신한 아내와 같은 공간에서 단 1초도 더 숨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서울의 밤거리는 유난히도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완벽했던 세상은 끝이 났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를 등 뒤로 하고 집을 나온 그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저는 곧장 강남에 있는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곳이었고, 저는 그곳의 대표인 박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고탐정의 보고서와 사진들을 묵묵히 넘겨보던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이 이준호 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유책 배우자인 아내분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 분할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말에 저는 비로소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주 저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가정을 파탄낸 3명의 남자, 강민준 이사, 김태우 팀장, 그리고 탐정의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또 다른 유부남 동료에게 각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한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소송 소식은 아내가 다니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오피스 와이프라는 은밀한 별명으로 불리던 최하나의 불륜 스캔들은 이제 실명이 거론되는 추잡한 가십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강민준 이사와 김태우 팀장은 아내들에게 소장이 날아가면서 모든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정은 그날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특히 임원의 자리에 있던 강민준 이사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명성과 커리어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김태우 역시 회사 내에서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가장 비참해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녀를 향한 동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대놓고 그녀를 경멸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비웃음은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오피스 와이프라는 별명은 이제 그녀의 이마에 찍힌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지독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 또한 친척과 지인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첫 이혼 조정기일. 하나는 어떻게든 위자료를 깎아보려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몇 달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마침내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는 제게 5억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공동재산의 80%를 저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3명의 남자들 또한 총 6억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저에게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쥔 날,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마침내 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용산의 그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과거의 그림자가 없는 송파의 한적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 꾸민 집의 창가에 서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저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배신감 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진실된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흉터는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누군가를 만날 때 더욱 신중할 것이고 저 자신을 온전히 지키며 더 단단하고 멋진 삶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독했던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거짓과 배신이 없는 저만의 진짜 행복을 찾아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